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지난주에 정서의 정의에 대해서 정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정서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왜 정의하기가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정의들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서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서를 어떤 측면에서 볼 건가? 심리 역동적인 모델에서 볼 건가?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혹은 행동주의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생태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너무너무 정의가 다르고요. 그럼 정의는 왜 하는데요? 저 사람과 내가 얘기하는 정서가 같은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를 어떤 모델을 가지고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류에 따라 하느냐에서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런 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서 행동 장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려움 때문에 유발된 것이냐, 정서 행동 장애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유발된 것이냐, 무엇이 메인 팩터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행동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우리가 정서 행동 장애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즉, 행동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철의 문제. 한번 이 아이에게 어떤 네이밍이 붙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 아이로 문제가 있는 아이,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 이런 표철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셔야 되고요. 잠깐 언급했듯이 전문가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저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정서가 내가 얘기하고 있는 정서랑 같은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정의 굉장히 많아요. 특수교육진흥법에 있는 정의, 장애인 특수교육법에는 정서 행동장애, 이게 옛날에는 자폐성 장애 ASD가 포함이 돼서 정서행동장애로 표현했는데요. 이건 지금 분리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립정신건강 및 특수교육협회에서 하는 정의가 다르고 DSM-5에서 하는 정의가 달라요. 그러면 이 수많은 정의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정의에 있어서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저 아이의 정서 및 행동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요. 자, 기침나고 열나는 증상은 똑같지만 감기일 경우도 있고 편도선일 경우도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접근해야 기침나고 열나는 거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고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장애인 분류에서는 그 뇌성마비나 뇌손상이나 뇌병변 장애로 장애인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치료사들은 어머님이 뇌병변 장애요라고 표현을 했을 때 뇌병변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뇌병변은 장애인 분류에 있는 분류이지 뇌병변은 그 아이가 그 뇌의 어려움을 가지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뇌성마비랑 뇌손상이랑 그 물에 빠져서 산소 공급이 중단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달라요. 그렇다면 뇌병변 장애라고 알고 치료를 하시는 거랑 정확하게 뇌병변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치료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서장애도 단순히 정서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의, 용어, 분류,
교육 심리학적 용어 이런 것들은 그 특수교육 책이나 그런 걸 조금 더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고요. 정서 행동 장애라는 표현은 DSM-5에는 없는 용어예요. DSM-5에는 뭐 품행장애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뭐 정서장애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 저희가 학교 세팅이나 이런 데 나갈 때 표현이 되는 건 학교 부적응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행동장애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사회 부적응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요거는 요새 많이 듣는 용어인데 학교에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이게 지금 어른들을 대상으로 지금 요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서장애라든지 문제행동이라든지 왕따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부적응이라는 표현을 요새는 대부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용어가 변하고 있고요. 자, 정서행동장애의 원인. 유전이나 생물학적 요인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관련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정서행동장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분이 계세요. 피니어스 게이지. 으슝.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48년 9월 13일 날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분이셨는데요.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발파 작업을 할 때 쓰는 그 쇠막대기를 들고 다니셨는데 화약에 불이 붙게 돼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요. 쇠막대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통과를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펜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네.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관통을 했어요. 머리를 완전히 관통을 해서 그랬는데 이 사고에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출력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의식은 멀쩡하게 유지된 채로 병원에 이송됐고 지금 저렇게 뚫렸는데 살아있는 것도 신기할 지경이지만 전혀 외상 없이 퇴원을 하셨고요. 다른 이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협조적이고 다른 사람의 공감 잘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참을성도 없고 그런데 이 전두엽 지금 뚫린 데가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이 그런 일을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는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잘 하지 못하고 호주로 이민을 가시고서 성격이 굉장히 180도로 바뀌어서 사시다가 37살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두엽 부분이 지금 이 사고가 지금 1848년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전두엽이 사회성을 관장하고 있다는 걸 모를 때였어요. 근데 이분으로 인해서 전두엽이 사회성하고 관련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혹시 화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을 만나시거든 속으로 이렇게 결코 바깥으로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하, 전두엽이 미발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가지고 태어날까요? 과연 양육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요? 양육으로 고쳐질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서는 타고나는 걸까요? 혹은 변화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업로드 하고요. 예약을 걸어 놓으니까 혼자 올라갈 거고요. 저랑은 줌에서 9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